내용은요, 중간고사 분석 및 학교별 특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중에서 고난도 문제들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어떻게 기말고사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학교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일단 재연구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재연구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문제가 길죠. 네. 근데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지문이 긴 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친구나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기출문제를 뭐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내신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연습문제 수준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네,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연구 문제의 특징이 그 난이도를 높은 상문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서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6번 같은 경우도요. 일일이 계산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7번에서는 독해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특정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그냥 나머지 문제들은 적당하고 평이한 문제들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독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이 학교의 특징은 조금 연산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서술형 1번 같은 경우도요.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기는 한데 그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긴 하는데 계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독해 쪽을 많이 요구하고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연구 문제들을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한 문제가 오류여서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 또한 계산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17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선택형 17문제, 객관식 17문제, 서술형 5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선택형 17문제 중에는 그 7개의 쉬운 문제와 6개의 중간, 그 다음 상 4문제, 그 다음 서술형 5개는 중간 3문제, 서술형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는 재연고는 충분히 그 대비가 가능합니다. 어떤 대비가 가능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문제와 중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반을 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이번 시험은 성적이 안 좋았을 수 있으나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충실하게 일단 문제들 풀어주고요. 그 다음 그냥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학교입니다. 대신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고 있어도 제 시간 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소에 확실한 계산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길어요. 그래서 평소 때도 문제를 스스로 읽어버릇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대진고에 비해서 서술형 5번이라든지 17번이라든지 16번이라든지 이 정도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가지고 온 문제들인데요. 거기에 모의고사에 기반을 둔 이런 문제 개수들이 다른 학교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량이 좀 많은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문제를 꾸준히 풀어버릇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틀렸던 문제를 반복할 때 우리가 계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대비해 주시면 되는 게 재연구 내신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진고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대진고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블랙라벨이라는 책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들 기출문제인데요. 다 이게 나름 기출문제이던 시절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킬러라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던 거를 그대로 가져다 놓고 있고요.
여기 이 친구들도 네,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f의 x제곱은 x 플러스 4라는 함수의 근 2, 알파와 베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스타일 모두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차용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져왔다 보니 독해량도 길고요. 독해량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최대 최소 문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또는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구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하문제, 내문제를 빼고는 거의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공부한 티도 안 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예, 왜냐하면 연산량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 독해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두 해 준비해서 하루 이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요. 거의 모의고사 문제들 10년치 정도는 싹 풀고, 그 다음 타학교 내신 대비 문제들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 그런 데에서도 들어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재연고는 그래도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대진고는 앞에 쪽 문제도 어려웠다가 뒤에 조금 쉬운 문제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쪽에서 시간 관리 못했으면 뒤쪽에 조금 쉬운 문제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진고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다시요. 문제 순서가 앞에 쪽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는 스타일이면 괜찮은데 이 대진고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려워졌다가 쉬워졌다가 다시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방식으로 대비해줘야 되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용화여고 문제인데요. 일단 가장 새 학교 중에 가장 그 대비하기 좋은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에게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 주셨어요 하고서 풀어준 문제들, 질문을 해결해줬던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걸로 봐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프린트라든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시는 것들을 조금 잘 받아먹는 것만으로도 조금 점수가 나오기 괜찮은 학교고요. 문제 구성도 보면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 교과서 그다음 교과서 그 병행해서 나오는 자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한 시험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네, 이런 것도 특별히 어렵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도형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14번도 15번도 도형 관련되어 있는 이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18번 같은 경우도 그림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넓이 구하는 등의 작업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화여고의 경우는 문제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시험지입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한 문제가 아까 대진고처럼 킬러급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중간한 이상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킬러의 기출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4점짜리 그냥 정답률, 오답률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정도의 완전 고난도는 아닌 상태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용화여고 시험지를 풀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 학원에서 수업할 때도 그냥 늘상 다루던 소재들이고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학생들의 내신 문제집 아무데나 펼쳐도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여고 시험지의 특징은 대비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여고 시험지에서 혹시 용화여고 학생들은
대비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점수 얼마에 너무 특별히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기말고사 볼 때는 지금 특징을 빌어서 보면 지금 성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단원으로 펼쳐서 또는 도형을 섞어서 내는 이런 특징들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지여서요. 네, 그래서 용화여고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까 대진고 같은 경우는 아예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사실은 그 고득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는 기출 10년치 이상을 다 정복해야 풀 수 있지만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문제량이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많고 그 중상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꼭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본인이 풀었던 문제를 반복해야 됩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비 가능한 시험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들어도 나움직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복습해서 얼만큼 관리했고 얼만큼 많이 풀어봤는지가 가장 크게 좌우되는 그런 시험지니까 용화여고는 이런 부분들 반복학습에다가 많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서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난이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식을 써보라 그러면 잘 그 전개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일단 꼭 추천하는 것이 반 갈라진 노트들, 수학 노트라 그래서 많이 팔아요. 그걸 따로 팔 정도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식을 써보라 그러면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쓴다. 그 칸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그 약속을 첫 번째 해주고요. 두 번째는 문제 풀다가 틀렸을 때 해설지 보고 고치지 말고 본인이 본인 푼식을 읽어보면 됩니다. 본인이 본인 푼식을 읽어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 틀린 걸 찾지 못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그 식을 봤을 때 그냥 그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평소 때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서술형 문제만 시험 범위별로 뽑으면 한 50문제 정도씩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써서 꼭 선생님들한테 첨삭 받는 방식으로 해서 마무리 대비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대진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의 14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직보 자료로 학생들에게 줬던 자료에 97번 문제에 이게 똑같은 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얘는 원래 기출 문제는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그래프조차 없는 상태에서 내가 글을 읽어서 그림도 그려서 해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림이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때 그림이 있는 문제라도 그림을 가리고 말을 놓고 그림을 그려버릇하는 습관을 평소 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사실 한 문제당 길게 잡아야 5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모의고사에 20번이고 굉장히 어려운 번호 자리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 시간에 5분 만에 해결해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대진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비할 때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진고는 좀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것도 대진고 문제였는데요. 그냥 뭐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의 기출. 이게 21년 6월 교육청 29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바꿨고요. 아까도 이 그림 보이시죠? 네, 이 문제의 오리지널은 20년 6월입니다. 모의고사가 지금 최근 1, 2년 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만 해도 벌써 4, 5년 전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문제들까지도 풀어야 돼서 이 대진고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그래서 네, 나왔었고요. 이제 용화여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용화여고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차용해다 쓰긴 하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지간한 문제집엔 다 비슷한 문제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희 내신 자료에도 요거를 했었고 그냥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특별한 문제집, 제가 제 내신 대비 자료에서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료가 아닌데도 네, 이 안에서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도 니네 틀려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용화여고는 아까 대진고는 틀려라 하고 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틀려라 보다는 니네 충분히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신에 그 그림 보고 말 길다고 얼지 말고 그림 그리고 차근차근 해보렴 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화여고 시험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하면 풀 수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조에 네, 계속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재연고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재연고 문제는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이런 스타일 문제들을 변형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냈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완전히 많이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난이도 확보를 하겠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연고 문제들, 요 스타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계산량을 요구하는구나. 근데 대신에 재연고 같은 경우 이런 문제의 개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 가능했습니다. 재연고 11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중근을 가지는 데 M에 대한 항등식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접한다 중근을 가지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되는 문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재연고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재연고 대비할 때는 조금 더 계산량이 그러니까 계산력을 키우는데 그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비해줘야 재연고 시험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볼까요? 결국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기말고사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신 대비할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근처 학교에 있었던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아까 용화랑 재연은 좀 한묶음으로 두는 편이고 대진은 조금 다른 대진여 같은 경우는 조금 선덕 이쪽은 좀 다른 그 교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의 것들 내신 대비 자료를 일단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계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재연고 계산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보 자료인데요. 아까 이 문제가 지금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까 그 적중시켰던 문제라고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저런 자료 이런 자료 일단 자료들이 확실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게 이제 여기다 제가 적어놨거든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일단 왜 그럴까?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일단 다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BS에 최소한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의 같은 경우보다는 해설이 고쟁이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쟁이를 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어려운 문제들 말씀드렸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이 강남권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자료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강남권 기출문제들을 다 섞어서 만들지만 그 앞으로 대비를 하실 때도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실 때에도 꼭 강남권 우수 기출 문제들을 꼭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책들은 이 정도고요. 계속 이게 넘어가서 곤란한데 여기 단원별 특성이라는 부분을 지금 넘어가 버려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우리 단원별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했던 거는요, 인수분해 식으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함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 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가장 크게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기말고사 범위가 여러 가지 방부등식. 이 친구는 앞에 이번 중간고사 때 봤던 범위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방정식 풀고 부등식 푸는 부분이라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뒤에 두 단원이 이제 큰일이에요. 첫 번째는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원래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2학기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앞으로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 이 친구는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합도 배워야 되고 순열도 배워야 되고 해서 세야 되는 건데 다른 단원들하고는 아예 다른 단원이에요. 저희 학생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쪽은 미분적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선택 과목으로 쳐도 확통이라고 아예 선택 과목 고3 아이들이 보는 현재 수능에서도 아예 다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패턴의 아예 다른 과목이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 행렬. 2016년께부터 사라졌던 행렬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교과 과정으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특별할 건 없는데 이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이런 스타일들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중간고사 때 스타일과 비슷한 단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비를 하면 되는데 요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서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추천을 하나 하자면 그냥 매일매일 최소한 하루에 10문제? 이걸 매일매일 푸는 게 효과적인 과목이에요. 다시 하루에 열흘치인 100문제를 한 번에 풀고 열흘을 두는 것과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것이 이쪽 단원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단원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함수 같은 단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어느 특정한 그 난이도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쪽은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평가를 매일매일 하면 효과적인 것처럼 이쪽 단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몇 개씩은 꼭 풀어준다. 네.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준비해 주셔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계획을 짜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얘기해 보면요. 행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연산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예전처럼 역행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어서 많이 어렵진 않지만 이쪽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OX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OX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발레 하나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 학교가 아까 이제 내신 대비 중에서도 용화나 재영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 좀 여쭤보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해볼까요? 하는 스타일로 선생님께 질문해가면서 선생님 의견을 여쭤보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10년 전에 진도 시험에 들어갈 때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OX로 갔었거든요. 또 이게 어렵게 내려면 지문을 길게 뽑아요. 그 지문을 길게 뽑아서 이걸 행렬로 만들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힘 조절이 필요해요. 사실 이쪽 두 개는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대비해야 되는데 행렬은 사실은 연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께서 얼마나 OX 문제랑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 문제, 그 다음 N승 찾는 문제, 이게 규칙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하시는지를 보고 수업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그 어디까지 요구하시는지에 따라서 이쪽은 준비해야 되는 비율이 30%만, 이 전체 양 중에 내신 대비 중에 30%만 잡아도 될 수도 있지만 거의 한 60, 70%를 얘를 잡아도 맞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참여하면서 선생님 의중을 좀 파악하는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물론 저희야 학교 선생님들이 그 어렵게 낼 것 같아요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말고사라고 하면 이제 한 3주 있으면 기말고사 대비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3, 4주 정도 진도 나가고 그때부터 한 3주 정도 이제 시험 대비하면 바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도량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행렬 같은 경우에 고난이도 나올 수 있는 N승 스타일, OX 스타일, 그 다음 긴 말을 통해 행렬 만들기 스타일, 특히 이런 스타일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매일매일 몇 문제씩 푸는 방식이 좀 유리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잘하는 친구들하고 기말고사 때 잘하는 친구들이 아예 다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혹시 중간고사를 좀 망쳤어도 중간고사 때 상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아예 다른 단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수학 잘하는데 경우의 수만 유독 못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새도 꼭 한두 개 덜 세거나 더 세서 이렇게 틀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중간고사 때 망쳤다 그래서 너무 실망할 거 없고요. 기말고사 때 이런 범위가 들어가니까 거꾸로 내 강점이 될 수도 있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시면서 기말고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념서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까 하고요. 이제 이건 수학 선생으로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 학원에 예를 들어 수능 작년에 2등급 맞은 친구들이 와도 저희 다시 시작시키는 게 뭐냐면 이 개념서들이거든요. 특히 뭐 바이블, 수학의 원리, 정석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꼭 읽게 만들어요. 읽게 만드는데 그 읽게 만드는 게 뭐냐면 개념서에는 이런 접근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개념 설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념서엔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독해량이 많기 때문에 독해해서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금세금세 캐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개념서를 공부하면서 터득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이 이 규칙대로 가는 것들이 개념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그 재연고라든지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은 대신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특히 용화여고가요. 문제가 특별히 어렵지 않은 대신에 웬만한 책에 다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학생들이 틀리는 건요. 결국에 오답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답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중간고사 대비가 다 됐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건데요. 오답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최상위권 학생의 기준으로는 최상위권 학생 뭐 한 90점 정도 이상 잡으면 될까요? 이 정도 학생들이라면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네, 일반적인 학습법 그대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밑에 모든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모든 등급의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고요. 오늘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뒤에 날짜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답을 알게 되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일주일 정도 뒤에 다이어리에 그 문제 번호를 적어 놓는 거예요. 달력이라고 치면 어떤 날짜에 그 문제 번호를 적어 놓고요. 그 날짜가 되면 그냥 그 문제를 한번 푸는 거예요. 너무 잘 풀려요. 2주 뒤. 또 틀렸어요. 한 3, 4일 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날짜가 되면 또다시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이제 잘 풀려요. 그럼 2주 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느 날짜에 나는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야지 하는 방식의 오답 관리를 조금 제안드려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걸 오답 노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80점 이하의 학생들은 그렇게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틀렸던 문제를 그 문제 번호를 달력에다 적어 놓고 그 날짜가 되면 그 문제를 풀고 잘 풀리면 좀 긴 텀으로 잘 안 풀리면 좀 짧은 텀에 그 뒤에 날짜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 날짜가 됐을 때 다시 푸는 방식의 학습을 해주는 게 사실 오답노트 관리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재수생들 관리할 때도 제가 키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목표가 수능 전에 한 달 전에 풀어볼 문제를 고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오답노트 관리법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90점 이상은 노트를 만들고 그 밑에는 노트를 만들지 말고 꼭 다이어리에다가 문제 번호를 적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반복 학습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친구들이고요. 네. 최상위권일수록 아까 개념서를 읽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독해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 관리해서 반복 학습해야 된다. 계속 이제 이건 제 제자애들이 원래 써줬던 숙인데 그냥 네, 뭐 제가 교재를 잘 만들어 줬고 관리를 잘 해줬고 수업을 잘 해줘서 성적이 나왔다 그냥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네, 두시면 되고요. 그 중간고사를 보면 잘 봤으면 그냥 그 스타일대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 되는데 아까 경우의 수 같은 단어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중간고사 때 혹시 자녀분들이 그 성적이 좋지 않았으면 기말고사 때는 분명히 경우의 수를 특별히 못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자리만큼 내가 치고 올라가면 네, 그래서 평균 점수를 높여줘서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해서 꼭 포기하지 않고 1학기 성적을 네, 꼭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학교별 분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